안녕하세요, 여우TV입니다. 오늘은 튜블러 타이어 장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튜블러 타이어를 접착하는 방법을 배워보기에 앞서 튜블러 타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튜블러 타이어는 타이어 안에 어떤 튜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튜블러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튜브는 크게 부틸 튜브와 라텍스 튜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부틸 튜브의 특징은 공업용 고무를 이용해서 튜브를 만들었다는 게 부틸 튜브의 특징이고요. 라텍스 튜브는 자연산 고무를 가공해서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연산 고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더 좋고 부틸 튜브를 만들어서 더 나쁘고 이런 거라기보단 각자 고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텍스 튜브 같은 경우에는 튜브의 형태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 때 튜브의 단면을 잘라놓은 정면의 모습입니다. 안쪽에 공기들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타이어를 이게 바깥쪽으로 부풀려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라텍스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의 표면 안에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구멍들이 뚫려 있다기보다는 이제 스펀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펀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공기들이 어느 정도 고무층 안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 안쪽에 공기를 어느 정도 머금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덕분에 같은 부피 대비는 라텍스 튜브가 좀 더 가볍고 충격을 받았을 때 라텍스 튜브가 펑크가 날 위험도 좀 더 적고 그리고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응성도 빠르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루 정도만 시간이 지나면 공기압이 보통 120 psi에서 90 psi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게 돼요. 딱 하루만 지나도. 그래서 어떤 날은 좀 길게 라이딩을 할 경우 이제 라이딩 시작 전에 한 120에서 110 정도를 공기압을 채워 놓는다 하더라도 한 10시간 정도 라이딩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도 있고 뭐 이제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데 긴 투어링 라이딩 같은 것들을 했을 때는 긴 시간이 지나면 저녁 시간대 라이딩을 마칠 때쯤은 이미 공기압이 어느 정도 빠져있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텍스 튜브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통 그 튜블러 타이어를 시합용 타이어,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안에 빠르게 끝나는 시합, 그런 시합에 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타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틸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튜브 내부에 부틸 튜브 같은 경우에는 고무 내부에 라텍스에 비해서 빈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라텍스 튜브의 고무 표면이 예를 들어서 스펀지 같은 형태, 중간에 구멍들이 있고 이제 공간이 많은 형태를 라텍스 튜브라고 한다면 부틸 튜브는 내부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공기가 많이 빠져나오지 않고 버티는 힘도 굉장히 좀 딱딱하고 약간은 좀 이제 생고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단점은 승차감이 라텍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같은 부피 대비 무게가 좀 더 무겁고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때 고무가 찢어지거나 펑크가 날 확률이 라텍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는 게 단점인데, 장점은 투어링이나 좀 긴 라이딩을 했을 때 이제 처음에 공기압을 채워 넣었던 것들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데이 라이딩이 아니라 좀 긴 시간 동안 라이딩을 한다거나 어딘가에 투어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틸 튜브를 쓰는 게 이제 좀 더 유리한다. 뭐 국내에서 사실 투어링 라이딩 갈 때 클린처 타이어를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또 이제 휠을 여러 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잘 없기 때문에 타이어 하나로 선택을 했을 때는 투어링이라든지 혹은 아침에 자출 자퇴하실 때 튜블러 타이어를 쓰시는 분들은 부틸 튜브가 들어가 있는 튜블러 타이어를 쓰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격면에 있어서는 부틸 튜브가 들어간 타이어들이 라텍스 튜브가 들어간 타이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싸요. 그래서 가격대들이 보통 부틸 튜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뭐 특별하게 컨티넨탈의 뭐 이제 GP4000 혹은 컨티넨탈의 컴페티션 같은 제품들이 부틸 튜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인데 그런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큼은 다 10만 원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텍스 튜브가 들어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비토리아에서 나오는 코르사 스피드라든지 벨로프렉스에서 나오는 아렌버그라든지 벨로프렉스 카본 같은 제품들도 있고 FMB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라든지 혹은 뭐 챌린지에서 나오는 제품들, 고미탈리아 제품들이라든지 그런 또 가끔 슈발베에서 나오는 이제 슈발베 튜블러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라텍스 튜브가 들어간 제품들도 있죠. 슈발베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라텍스 튜브랑 부틸 튜브 두 개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타이어들 제외하고는 부틸 튜브가 들어가 있는 튜블러 타이어는 몇몇 타이어를 제외하는 거죠. 몇몇 타이어를 제외하면 소비자 가격이 보통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들이 또 특징입니다.
튜블러 타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튜블러 타이어의 사이즈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튜블러 타이어가 18C부터 시작해서 21C, 23C까지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23C 정도면 좀 넓은 타이어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타이어들이 18C나 19C는 없어져 버리고 21C도 거의 쓰지 않게 됐어요. 아직도 21C를 쓰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벨로드롬 경기에서나 21C를 쓰지 요즘은 거의 21C를 안 쓰는 추세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3C와 25C 혹은 요즘 28C까지 나오고 있죠. 튜블러 타이어들이. 도로에서 쓰는 타이어들은 23C, 25C, 28C까지 좀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14년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3C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는 휠셋들도 타이어를 붙이는 접착면 이렇게 생겼죠. 이 접착면의 두께가 보통 한 19mm에서 한 21mm 정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휠셋의 림폭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일반적으로 24.5mm, 이게 요즘 보라의 뚱림이죠. 27.5mm, 이건 MB고요. 요즘은 30mm도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로발의 몇몇 휠들, 스페셜라이즈 로발의 몇몇 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타이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타이어 사이즈가 25C, 그래서 25mm급 튜블러 타이어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가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와이드한 뚱림으로 가는 게 추세가 돼서 튜블러 타이어들도 25C에서 28C로 점점 더 넓어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튜블러 타이어의 경우에는 방식이 이제 코튼 타이어도 있고 일반 이제 완성품? 그걸 완성품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코튼 타이어가 아닌 비코튼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튼 타이어와 비코튼 타이어가 있습니다. 코튼 타이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직역해보자면 면이죠. 면의 직조 방식으로 이루어진 타이어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컨티넨탈이라든지 슈발베 같은 애들은 비코튼 타이어고, 비토리아라든지 벨로프렉스라든지 고미탈리아, 챌린지 이런 제품들, FMB 이런 제품들은 코튼 타이어에 속하죠. 코튼 타이어는 뭐냐면 이제 케블라라는 재질이 있어요. 우리가 낙하산 줄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낙하산 줄에 쓰이거나 혹은 이제 초창기 때 카본을 만들 때 카본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케블라를 쓰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이제 방탄조끼를 만드는 재질로도 이제 케블라가 쓰이게 되고요. 그 케블라를 이제 한 가닥씩 면의 직조 방식으로 이제 짜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면 조직이라고 하죠. 이 면 조직으로 튜블러 타이어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코튼 타이어라고 합니다. 이 코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정해진 규격 내에 몇 가닥을 꼬았느냐에 따라서 TPI를 뭐 이제 280 TPI, 320 TPI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TPI 숫자가 높으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더 촘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면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노면의 상태를 좀 더 부드럽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TPI가 높을수록, 보통은 이제 요즘 320 TPI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좀 낮은 애들은 280 TPI 정도까지도 있고 더 낮은 애들도 있는데, TPI 수가 높을수록 직조가 좀 더 촘촘하게 됐기 때문에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튜블러 타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코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직조 방식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타이어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것들이, 코튼 타이어는 타이어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뼈대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타이어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타이어 뼈대 혹은 이제 전문용어로 카르카스라고 하는데, 그 카르카스가 타이어의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코튼 타이어들은 카르카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완전 진짜 직조 방식의 완전 자연스러운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이제 카르카스가 있는 애들은 조금 타이어의 형태를 잡아줄 수 있게 안에 이제 뼈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뼈대가 이제 타이어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타이어들이 일반적으로 비코튼 타이어죠. 비코튼 타이어들이 컨티넨탈 혹은 슈발베 이런 애들이 유명한 타이어 중에 이제 비코튼 타이어고요. 코튼 타이어는 비토리아, 벨로프렉스, 뭐 아주 유명한 FMB 타이어 하나에 거의 뭐 18만원에서 20만원 넘어가죠. 하나에. 그리고 이제 뭐 고미탈리아, 챌린지,
이런 제품들이 코튼 타이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폰서십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좀 그 이제 클래식 경기를 많이 뛰었던 경력이 많은 선수들일수록 약간 코튼 타이어를 이제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요즘은 또 이제 컨티넨탈이나 슈발베가 스폰서십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뚜르 경기나 이런 유명한 클래식 경기에서 지배적으로 컨티넨탈이라든지 슈발베 타이어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런 선수들의 경력이라든지 또 이제 어떻게 또 라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코튼 타이어가 아직까지는 좀 더 우세한 편이라고 보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고무에 인공적으로 색깔을 입힌 타이어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검은색이 무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의 접착면,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튜브가 내부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밸브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타이어의 접착면이죠. 이 접착면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아이보리 색깔이더라고요. 아이보리 색깔이거나 혹은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고,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이 윗면, 타이어의 사이드, 그리고 실제로 노면에 접지되는 컴파운드, 이런 경우에는 이 색깔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검정색인 경우가 지배적이에요. 근데 요즘 좀 많이 보이는 타이어들 어떤 거라면 휠셋에 장착해 놨는데 사이드가 노란색이거나 아이보리 색깔이거나 흰색인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우리가 막 약간 클래시컬하다, 분위기가 뭔가 좀 예쁘다, 고급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탄월 타이어라거나 검월 타이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제품들이냐면 타이어에 이게 이제 블랙이죠. 얘는 탄월과 검월 타이어고, 타이어의 실제 노면에 접지되는 부분은 검정색이에요. 근데 옆에 사이드월의 색깔이 고무 자체에 약간 고무 색깔이라거나 아니면 약간 아이보리빛이라거나 조금 흰색빛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타이어들을 통틀어서 탄월 타이어나 검월 타이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탄월 타이어의 뜻은 타이어의 옆면이 탄 색깔이다. 그래서 탄월, 이 탄은 그 탄이 아니고 태닝 할 때 탄이에요. 태닝 할 때 그 TAN, 태닝의 발음을 텐월이라고 하고 혹은 또 탄월이라고 해서 탄월 타이어라고 해요. 마치 이제 사람의 피부가 태닝된 것 같은 색깔이 옆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탄월이고, 검월 타이어는 우리가 씹는 껌이죠. 그 껌을 사실은 이제 고무로 해석하는데, 이 고무를 영어로 했을 때 검이라고 하는데 그 고무의 색깔이 사이드월에 들어갔다고 해서 검월 타이어라고도 해요. 탄월 타이어나 검월 타이어가 이제 옆에 사이드가 고무 색깔이거나 아이보리 색깔이거나 약간 흰색인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클래시컬하다라는 느낌이 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공적으로 고무의 색깔을 넣은 것들이 아니라면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가 풀 블랙인 경우 혹은 전체가 노면에 접지되는 부분을 제외한 사이드월이 이제 고무 색깔인 타이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접착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튜블러 타이어를 접착하는 방식에는 림 시멘트를 이용한 본딩이 있어요. 그리고 테이프를 이용한 테이핑 방식이 있습니다. 접착 림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방식이고, 림 시멘트 본딩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프로 선수들은 본딩을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림 시멘트 같은 경우에 초창기 때 튜블러 타이어는 거의 다 림 시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테이프들의 무게가 무거운 것들은 80g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90g 가까이 되는 테이프들도 있었기 때문에 휠의 바깥면, 타이어의 접착면이 좀 무거워지는 것들은 어쨌든 제품의 단점으로 다가오게 되죠, 라이더한테. 그래서 그런 무게를 좀 더 줄이고자 림 시멘트를 이용한 본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하나 더 얘기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튜블러 타이어를 어떻게 장착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뻔했네요. 휠이 이렇게 림이 이루어져 있으면 타이어를 붙이는 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어떤 휠들은 이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붙이는 면이 어쨌든 따로 있어요. 그 휠에 붙이는 면 위에다가 타이어를 접착시키는 방식으로 튜블러 타이어를 림에다가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착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접착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접착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림 시멘트를 이용한 본딩과 테이프를 이용한 테이핑의 방법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테이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글루잉 테이프라고도 하고 림 테이프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림 테이프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무게가 40g 언더로 떨어지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라이딩을 했을 때 실제 주행에
무게 저항은 이제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요즘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요즘은 림 시멘트로 바르고 나면 나중에 타이어 뜯어냈을 때 그 남아있는 본딩 자국들 이거 제거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들거든요. 물론 테이프에 따라서 테이프 남은 잔여물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 테이프를 제거하는 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본드 자국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테이프가 많이 지배적으로 많아지게 됐고, 이제 테이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테이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 이제 제품이 에페토 마리포사, 그리고 이제 벨록스, 매트릭스, 투포, 잔텍스, 빠진 게 있나요? 네, 에페토 마리포사, 벨록스, 매트릭스, 투포, 잔텍스. 뭐 이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5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원래 이때까지는 투포에서 나온 림 테이프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테이프를 접착시켜주는 접착액이죠. 그 글루잉 액이라고 하는데 그 글루잉 액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라이딩 중에 접착액이 새어나오는 증상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투포라든지 벨록스는 접착 능력이 굉장히 높은 림 테이프들이에요. 그래서 뭐 접착 능력으로만 따지자면 거의 이제 투포, 벨록스, 그리고 이제 에페토 마리포사, 그리고 매트릭스. 솔직히 잔텍스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투포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이 벨록스랑 비슷하게 둘 다 엄청 높기 때문에 타이어를 이제 림에서 뜯어내다가 림에 붙어있는 카본이 뜯겨나가는 경우도 진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조사들은 휠 제조사 자체 매뉴얼에 이제 너무 접착력이 강한 림 테이프를 쓰지 않기를 권장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도 있고, 이제 에페토 마리포사는 뜯어냈을 때 림 테이프 자체가 타이어에 붙어서 떨어져 나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대신 타이어를 뜯어내고 나서 재사용하려고 하면 림 테이프이 타이어에서 잘 안 떨어져서 이제 재사용 못하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이 조금 약한 편인데 그만큼 떼어내기가 쉽고, 대신에 이제 타이어의 공기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접착력이 충분히 나오는 제품입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죠. 예. 무게는 생각해봤을 때 매트릭스가 가장 가볍고요. 그리고 에페토 마리포사랑 벨록스는 거의 비슷한 편이고 투포는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자, 림 시멘트와 테이핑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는 스티커 제거제를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 이제 다른 업체들도 지배적으로 스티커 제거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티커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이 거의 이제 아스팔트 공사하는 데서 튀어오른 타르나 아스팔트 같은 것들도 제거할 만큼 제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들은 쓰고 있는데 그만큼 몸에 사실 좋지는 않은 편이라서 각 제조사에서 림 시멘트라든지 림 테이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에페토 마리포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보면 이름이 까로냐 리무버라는 제품인데 얘들을 쓰게 되면 본딩을 했던 림 시멘트라든지 테이핑 위에다가 이걸 발라놓고 2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기다리면 하얗게 일어났을 때 그걸 닦아내면 제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비슷한 제품들이 투포에서도 나오고 있고 슈발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써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아직 제가 덜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스티커 제거제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스티커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다양해요. 뭐 그냥 이런 스카치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 3M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 혹은 뭐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냥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죠. 그런 제품들을 이용했을 때 확실히 이제 제거 능력은 뛰어난데 몸에 확실히 안 좋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장갑 같은 것들을 쓰다 보면 장갑이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제거 능력이 높은 만큼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맨손이 드러났을 때 손을 좀 일어나게 만든다거나 그 있죠, 살이랑 손톱 사이가 벌어져서 상처가 나는 것들, 그런 현상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막 카본 휠에 엄청 지대하게 영향을 준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뭐 적당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는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편입니다. 제거할 때 그 회전 드릴 같은 거에다가 연결해서 돌아가면서 접착면을 제거해주면서 그 시멘트 똥이라든지 아니면 림 테이프 잔여물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림 시멘트나 림 테이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한 노동이라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제거하는 대로 따로 공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림 테이프나 림 시멘트를 새롭게 장착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다음 타일을 붙였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